BCI 기술이 우리 일상과 의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청해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장표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임창환입니다. 먼저 앞선 강의에서 김성필 교수님께서 이 BC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장표가 좀 많긴 합니다만 좀 많이 스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스킵을 하고 뒤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 BCI가 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김성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 들어 이 BC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이 관심이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큰 원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실제로 가시적인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뉴럴링크가 초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BCI 연구하시던 분들이 뭐 BCI 전혀 이렇게 하지도 않던 이런 연구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도 많이 가지셨고, 그리고 기존에 BCI라는 기술이 없던 기술이 아닌데 또 너무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새로운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김성필 교수님 이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실 형태로 생긴 이런 전극을 이 바느질 하듯이 뇌 표면에다가 박아넣는 기술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유선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이거를 무선화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하는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간단하게 그 두피를 이렇게 벗긴 다음에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구멍 사이로 보이는 뇌의 영역에 실 형태로 생긴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더 링크라고 부르는 저 인터페이스 기기하고 연결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두개골에다 삽입을 한 다음에 두피를 덮고 꼬매주게 되면, 사실 사람의 머리는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기 때문에 한 3주 4주 정도 지나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머릿속에 저런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수술 과정을 라식 수술에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당일날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받고 바로 퇴원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마취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에는 통각을 느끼는 통각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이 수술 과정을 1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2030년까지 22,000명에게 이 디바이스를 지금 삽입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원숭이 실험 등을 거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놀런드 아르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삽입이 돼서 생각만으로 체스 게임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요. 아까 김성필 교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이미 20년 전부터 이제 사람에게 이식이 되었던 기술인데, 뭐 기존에는 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늘 형태로 생긴 전극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유연한 전극을 사용을 해서 뭐 데미지도 줄이고 그다음에 수술도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필 교수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 스텐트 로드 또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스텐트 로드 같은 경우에 이 싱크론이라는 회사는 뉴럴링크보다 2년이나 앞서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에서 클리나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W 이미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서 사람의 이 스컬 두개골 영역에 대체를 하는 일종의 인공 두개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런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덜 와닿는 상대적으로 좀 더 먼 미래에 우리 곁에 다가올 기술보다 지금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기술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침습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읽어내고 이거를 이용해서 뭐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좀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뇌 신호로부터 알아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19년에 미국의 발명가였던 휴고 건스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 레코더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에 뇌파 신호를 저장하지 못하고요, 측정되는 뇌파 신호를 종이 테이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종이 테이프를 우리가 해독을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휴고 건스백의 아이디어였고요. 이후에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 현실이 된 것은 이제 컴퓨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된 이후인 1973년 UCLA의 교수였던 자키스 비달 교수라는 사람이 처음 BCI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내면서부터이고요. 이 BCI는 당시에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뇌 신호를 이용해서 외부 기기를 제어하거나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라고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AR 디바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AR 디바이스의 화면상에 이런 시각 자극들이 등장을 하면 이것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런 커맨드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제어 명령어를 생성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 청소기를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 있는 가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파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외부와 의사소통이 닫혀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완전 감금 증후군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발표했던 연구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진짜 1년 반 동안 외부와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그런 환자분에게 속으로 뭐 오른팔을 움직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속으로 뭐 숫자 이제 암산하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 예 아니요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실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고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스피치 BCI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이건 뭐냐면 머릿속으로 어떤 말하는 거를 상상하면 그걸 말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BCI의 어떤 끝판왕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개봉을 했던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고요. 이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가 속마음하는 거를 이제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BCI 이야기를 하면은 BCI 기술이 보급이 돼서 내 생각을 막 읽어드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 발화를 인식한다, 음성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AI 스피커 같은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I 스피커에서 사용하는 거는 보컬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음성 발화 인식이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 지어가지고 이거를 음성을 인식하는 침묵 발화 인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어려운 이 발화 인식 방법은 이미진드 스피치 레코그니션, 즉 머릿속으로 말하는 걸 상상하는 것을 인식하는 기술이죠. 자, 이 기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화면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분은 미국의 UCSF에 있는 에드워드 창 교수님이라는 분이고요. 자, 이분이 2019년도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실제로 머릿속으로 말을 상상을 할 때 그거를 말로 합성하는 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실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뇌에서 측정되는 뇌파 신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합성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말을 상상하는 것도 합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 연구에서 이제 저희도 2022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고 아까 김성필 교수님 발표 자료에도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의 정청기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제가 K 음성 합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어에 좀 특화된 그런 음성 합성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여기서 다리, 가슴과 같은 말을 할 때 그 순간에 동시에 측정이 되는 뇌파 신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음성을 합성해내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면요, 다리, 이게 원래 소리고요, 다리, 이게 합성된 소리입니다. 상당히 좀 비슷하죠. 가슴, 이게 원래 소리고요, 다리,
이게 딥러닝으로 합성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저희도 이제 거의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음악이나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뇌에서 측정되는 뇌파 신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들은 소리를 합성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뇌파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듣고 있는 음악을 합성해내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거 비슷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원래 음성이 좀 잘 안 들리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이라고 했고요. 이게 원래 이제 들려준 음성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 아니라 기존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좀 알아듣기 힘든 이제 음성이 나오고요.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더니 조금 더 비슷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물론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런 소리만큼 만들어지진 않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연구 결과 발표한 연구팀이 2팀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희가 3번째로 발표를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낸 건 저희 연구 그룹이 최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드디어 이건 사실 저희가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상상하는 음성을 복원하는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초기에 나온 결과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리지널 소리를 들려드리면 네, 이게 오리지널 소리고요. 이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를 상상을 할 때 뇌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성입니다. 다리, 네, 이게 원래 음성이고요. 조금 좀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데 얼마나 이게 원래 음성이고요. 네, 속으로 얼마나라는 말을 상상을 했을 때 그때 측정되는 뇌파 신호를 이용해서 이런 신호들을 합성을 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파고들고 있는 BCI 기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BC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외부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외부와 의사소통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교육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이 많이 일반화가 되었는데 이런 온라인 강의는 사실 일방향적인 강의 전달이죠. 우리가 영화 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I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 학습자의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지루함, 감정 상태 같은 것들을 읽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상태를 반영을 해서 적응적으로 이 사람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강의하는 도중에 이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강사가 등장을 해서 다시 같은 내용을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줬더니 놀랍게도 평균 점수가 50점대에서 80점대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BCI 기술을 응용을 해서 어떤 학습자의 학습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레포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뉴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할 때 설문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들을 응용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제품을 좋아하느냐, 이 사람의 뇌가 더 선호하는 디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게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무드 큐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BCI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뛰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건 현대모비스에서 만든 M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에서 측정하는 뇌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걸고요. 그다음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뇌파 측정 기계에서 이 사람의 주의력이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하고 알람 사운드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했더니 실제로 사용자의 한 30% 정도에게서 이런 주의 집중 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LG전자에서 작년 여름에 이 브리즈라고 하는 역시 이제 귀에서 측정하는 뇌파 측정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제 수면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면 단계를 이 뇌파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좀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디오 자극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출시를 했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뒤처질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이름의 역시 귀에서, 그러니까 왜 자꾸 귀에서 측정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마에서 측정하면 좀 더 이제 좋은 양질의 이제 신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귀가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우리가 뭐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실제로 이어버드 같은 것들을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실제 퀄리티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편의성 때문에 귀에서 측정하는 이어이지라는 것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올해 CES에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SK 바이오팜도 비슷하게 이제 귀에서 측정하는 뇌파 측정 시스템을 두 가지 타입, 안경 타입과 이건 약간 청진기 비슷한 이런 타입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역시 작년 CES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뭐 다양한 뭐 이런 예를 들면 전동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착용형 로봇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BC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생각만으로 이런 디바이스들을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I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통 BCI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매트릭스 장면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 많이들 보셨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은 뒤통수에 뭐 기다랗게 생긴 이런 전극을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뭐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해서 매트릭스 세계에 접속을 해서 실제 매트릭스가 현실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정도, 그런 수준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주인공이 전혀 쿵우를 하지 못했는데 몇 분 만에 쿵우 고수가 되는 그런 장면이 매트릭스 1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론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뭐 뇌에다가 어떤 지식 같은 걸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뇌의 언어라고 불리는 저 뉴럴 코드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뉴럴 코드가 생긴 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쪽에 제가 모스 코드를 붙여놨는데요. 모스 코드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모스 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형태 자체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런 뉴럴 코드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지식이나 정보를 뉴럴 코드 형태로 변환을 하고 우리 뇌에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김성필 교수님께서도 잠시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인데, 지금은 AI,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든 이런 AI를 만들어 놓고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학습해서 그래서 그 기능을 대체하게 하는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측정되는 걸 번역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BCI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연구실을 비롯한 여러 연구실에서 새로운 딥러닝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 BCI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뇌파의 좀 특성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뭐 하이어넷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딥러닝 구조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사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뇌파의 특성 중에서 페이즈 앰플리튜드 커플링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좀 더 잘 고려하기 위한 PAC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구조를 만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수면의 단계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요즘에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생성형 AI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공적인 AI, 인공적인 뇌파, 가상 뇌파 같은 것들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뇌파를 이용해서 BCI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제 그 딥러닝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뇌파 기반의 BCI의 성능을 향상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주 친숙하신 이런 헤드셋이죠. 이런 헤드셋에 귀하고 닿는 이런 부위에 전극을 부착을 해서 귀에서 측정되는 뇌파를 좀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이제 아직 출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거는 공동 연구자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 사이에 요 아주 미세한 이런 그 전극을 삽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외부에서 봤을 때 뇌파가 측정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 아주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그런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들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AR 디바이스나 VR 디바이스와 결합이 돼서 뇌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와 AI의 양방향 교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 공각기동대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공각기동대를 보면은 생물학적인 뇌의 일부를 전자두뇌로 대체하는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할 텐데요. MIT의 에드워드 보이든 교수가 최근에 테드 강연에 등장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경세포와 반도체 칩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음 세기 연구의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인간의 자연적인 신경회로망과 반도체 회로망이 정기적뿐만이 아니라 광학적이나 화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결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 오가노이드 지능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 2022년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뇌를 AI하고 직접 연결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실험실에서 미니어처 뇌를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양한 미니어처 뇌와 컴퓨터나 AI를 연결을 해서 이 2022년 이 연구에서는요, 이 미니어처 뇌가 한 3분 만에 이 게임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있는 요 커서를 위아래로 움직여 가지고 탁구 게임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작년에는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수학 방정식을 풀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 신경세포들이 지능을 가지게 하는 게 가능하고, 언젠가는 이 기술이 인간의 뇌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뇌 자극 기술들, 전자약 기술, 이따 아마 후반부에 이기원 대표님께서 아마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극을 할 때도 그냥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어떤 자극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클로즈드 룹 뉴로모듈레이션 같은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인데요. 여러분들 이 전화기가 진화하는데 약 한 80년 정도가 걸렸는데, 한 8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는 전화기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화기 옆에 어떤 레버가 달려서 이렇게 레버를 막 돌리면은 교환원이 받고, 교환원에게 어딘가에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 교환원이 막 코드를 뺐다 꽂았다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었던 시기에 니콜라 테슬라가 콜리어스라고 하는 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1926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과 영상통신, 음성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나 조끼 호주머니에 이 기계를 하나씩 넣고 다닐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정확히 80년이 지난 2006년도에 아이폰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80년이 걸렸죠. 근데 이 BCI는 1973년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자크 비달 교수가 처음 개념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80년을 대입을 하면 2053년이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1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목 아프게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 머릿속에 뉴럴링크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바라건대 뉴럴링크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K 뉴럴링크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 제가 앞에서 스위치 버튼을 딱 누르면 제 생각이 여러분들 뇌로 전달되는 그런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플로어를 오픈하고 또 많은 참석자분들과 의견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들으신 내용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또 기탄 없이 편안하게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 두뇌의 자연 회로망, 또 반도체 회로망의 완벽한 결합, 상상이 일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또 믿음과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강연을 통해서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셨고요. 우리 블랙 스웨터 입고 계신 여성분 잠시 일어나셔서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브레인의 박서정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뇌랑 컴퓨터랑 이렇게 자유롭게 교류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보편화됐을 때
사람들이 프라이버시가 조금 뭐 침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공정하지 않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선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우리가 뇌에서 어떤 측정되는 신호를 읽어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럴 코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읽어 드린 신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뇌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뇌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보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쪽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술을 이용한 인지 증강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한번 등장을 했던 그런 해마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해마 같은 경우에 그 연구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은 실제 멀쩡한 해마가 망가지지 않은 쥐에다가 해마칩을 삽입을 한 다음에 해마칩을 같이 이용을 해서 기억을 처리하게 했더니 기억 능력이 더 증진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실제 정상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억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뭐랄까 또 다른 그런 양극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뭐 이런 칩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한 상태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불공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아까 김성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면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상인의 뇌에 일반인의 뇌에 저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삽입이 될 가능성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디바이스 자체가 부작용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보다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더 크기 때문에 FDA가 허가를 해준 거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베네핏하고 부작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허락을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사실 머릿속에 이런 거를 집어넣을 그런 미래는 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